네, 반갑습니다. 광장은 녹화 중 진행을 맡은 녹색당 대표 상현입니다. 오늘 이 자리는 녹색당이 지나온 광장의 시간을 돌아보는 시간인데요. 두 번째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오늘은 파면 광장을 채운 색색의 깃발만큼이나 다양한 현장의 목소리를 내신 당원분들이십니다. 이분들을 모시고 광장의 경험을 돌아보고 앞으로 우리가 무엇을 할지 이야기를 나눠보는 시간을 가질 텐데요. 오늘 특이할 만한 사항은 오늘 세 분의 패널을 모셨는데 이 중에 두 분이 무려 신입당원이십니다. 와. 예. 파면 선거 이후 신입당원 가입이 꾸준히 늘고 있다라는 점도 기쁜 마음으로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볼 텐데요. 우선 각자 소개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광장식으로 한번 해볼까요? 예, 오늘 옆에 계신 민영 당원님부터 광장식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부터군요.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투쟁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투쟁! 투쟁! 네, 저는 전국 대학원생 노동조합 이화여자대학교 분회장인 조민형입니다. 반갑습니다. 와. 네. 네, 윤석열을 끝장내고 정의로 운전한 쟁취하자 투쟁! 투쟁! 네, 저는 그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일하고 있고요. 3월 17일에 입당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신입당원이고요. 발전소 폐쇄에 관련된 정의로운 전환,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어떤 세상을 또 꿈꿔야 될지에 대한 것들을 이야기하러 태안에서 올라왔습니다. 와. 예, 여기 중에서 제일 입당 순서를 치면 막내십니다. 아, 네. 반갑습니다. 다행이네요. 네. 네, 투쟁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투쟁. 투쟁! 좀 어색하죠? 저는 광주광역시, 경기도에도 광주가 있지만 전라도에도 광주가 있는데요. 광주 녹색당에서 사무처장으로 일하고 있는 손어진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또 지역 당원들을 모신 것 같습니다. 태안에서 오셨고, 광주에서 오셨고, 서울의 지역들, 각 지역 당원들이 있습니다. 네, 오늘 이야기 나눌 것이 매우 기대되는데요. 또 보시면은 전차와는 다르게 이번 회차에는 꽤 특이한 물건이 등장했습니다. 이걸 클리퍼 보드라고 하는데요. 예, 이거는 이제 중요한 씬들, 우리의 광장의 시간들 속에서 삶에 남은 중요한 씬을 좀 써달라고 처음에 부탁을 드렸어요. 그래서 관련해서 좀 이야기를 들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신입당원이 먼저 해야 되나? 네. 연출까지. 네. 보시면 기후악당인데 웃고 있죠. 그리고 석탄화력발전소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제가 일하는 곳이 기후악당과 미세먼지의 주범이라고 하는 석탄화력발전소입니다. 그런데 그 안에서 일하는 노동자가 악당은 아니겠죠? 악당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혹시? 그러시지 않을 거라고 믿습니다. 네. 그래서 이 석탄화력발전소를 빠르게 멈추고, 우리의 삶터이긴 하지만, 그리고 우리의 일터이긴 하지만, 이 석탄화력발전소가 탄소를 많이 배출하고, 그 다음에 기후악당이라는 이런 시대적인 물음에 이제 답하는 것이 바로 멈춤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멈춤을 하기 위해서 노동자들이 스스로 이제 석탄화력발전소를 멈추고 기후정의를 이야기하는 오늘 시간이 됐으면 해서 오늘 제가 먼저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어쨌든 앞으로 더 많은 이야기를 하면서 더 깊이 우리가 고민해야 될 기후정의를 좀 이야기하는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바로 그 얘기를 듣고자 모신 것도 있습니다. 네, 또 많은 시간을 또 광장에서 보내면서 이 이야기들을 또 외쳐주셨던 것 같습니다. 네, 소개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어진님? 네. 네. 저는 어떤 현장, 또 투쟁의 현장으로 광주 5.18 민주광장이라고 적었는데요. 사실 이걸 적고 조금 민망한 게, 제가, 다른 나라에서 이렇게 생활을 하고 있다가 작년 11월 초에 한국에 귀국을 했고, 제 원래 고향인 광주로 이제 정착을 11월에 했어요. 근데, 그 정착한 도시
광주에서 한 달 만에 비상계엄으로 저를 아주 맞이를 해줬고요. 비상계엄이 있었던 12월 3일, 그 다음날 12월 4일부터 4월 4일 이제 파면이 되기까지 네. 한 4개월 정도 됐었는데 4개월 중에 한 100일은 이 민주광장에 나간 것 같아요. 길게 제가 현장에 이곳 민주광장에 나와 있진 않았지만 이 탄핵 과정에서 밥 먹듯이 광장에 나갔다라고 이야기하겠습니다. 네. 안 그래도 전국이 방에 굉장히 어진님이 사진을 매번 올려주셔서 멀리 있지만 광주의 또 당원 활동 소식을 잘 볼 수 있어서 너무 좋았던 것 같습니다. 네, 다음으로 민영님. 네. 아이고. 네. 저는 지식 노동 공공성과 대학교를 적었는데요. 사실 제가 이번에 광장에서 굉장히 많이 느꼈던 게 사람들이 노조하면 노조 아저씨를 떠올리잖아요. 40대, 50대 노조 아저씨들. 그런데 뭔가 저는 분명히 민주노총이라고 써있는 깃발을 들고 나갔는데도 사람들이 이화여대생이세요? 아니면 민주노총이세요?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 둘 다일 수 있다라는 거를 생각을 못하고, 그리고 이번에 굉장히 많이 얘기된 2030 여성들의 경우도 뭔가 노조를 한다라는 느낌보다는 항상 어떤 정말 자발적으로 광장에 우연히 나온 여성 시민 이렇게 얘기가 되는 게 많은 것 같아서 네, 그것이 저의 현장인 것 같고 그래서 대학교라는 공간에서 연구 노동자가 어떻게 노동자일 수 있는지 그리고 노동조합을 할 수 있는지까지 같이 얘기를 하고 싶어서 이렇게 적어봤습니다. 누구보다도 또 뚜렷한 목표의식을 가지고 광장에 나갔음에도 뭔가 이제 또 2030 응원봉을 든 여성 뭐 이렇게 약간 퉁쳐지는 뭐 그런 상황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하지만 동시에 2030 여성이 동시에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노동권을 말하는 노동조합 운동가 또 노동자로서 광장을 채워주셨던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좀 시인들을 써주셨는데요. 조금 이어서 평소에 하시던 활동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더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현장의 목소리라는 이 취지만큼이나 또 각 패널들께서는 각자의 영역에서 굉장히 활발하게 또 활동을 펼쳐주시고 계신데요. 각자 하시는 활동을 좀 소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신입당원이 또 먼저. 네, 좋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여러분은 지금 녹화 중으로 저희를 보시지만 저희는 지금 생방송 중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이 떨리기는 하는데요. 예, 저는 사실 두 딸이 있어요. 예, 두 딸이 있고, 제가 처음 아이들과 했던 게 바로 퀴어 축제를 가는 거였었어요. 수많은 사회적 약자들을 과연 어떻게 연대하고 대변할까라는 고민들을 노동조합은 굉장히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수많은 광장을 많이 가봤지만 이 윤석열 탄핵 광장은 정말 저한테는 새로운 느낌이었어요. 그만큼 수많은 사람들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것들이 너무 좋았고, 그 광장에서 제가 외치는 것이 바로 기후정의를 외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탄핵도 굉장히 중요한 어쨌든 사회적 의제인 것은 분명했지만 앞으로 사실 기후 의제가 더 많이 이야기되고 더 많이 대책도 만들고 이런 것들을 해야 되는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사실 사람들이 직접적으로 피부적으로 느끼지 못하는 과정들이 있어서 그런지 이 기후 의제가 많이 광장에서 목소리가 드러나진 않더라고요. 다행히 녹색당과 진보 정당들 중심으로 이 기후 의제를 이슈화하고 그 안에 특히나 노동이 있다는 것들을 알리는 활동들을 굉장히 하면서 저도 이 녹색당의 당원이 되는 것은 어쨌든 결심을 하게 된 계기가 되긴 했는데요. 석탄화력발전소가 이제 폐쇄가 되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전국에 석탄화력발전소가 몇 개인지를 아세요 혹시? 예. 질문 찬스를 드렸는데 쉽게. 훨씬 많습니다. 네. 총 61개가 있어요. 예, 그 중에 38년까지 37기가 폐쇄가 돼요. 그러면 그 안에 일하는 사람이 얼마가 있을까요? 몇천 명은 되지 않나요? 수만 명이죠. 5만 명. 2만 명의 노동자들이 일하고 있고
가족까지 하면 대략 한 10만 명 정도가 생계를 살아가고 있는데 저희가 가장 행복한 게 뭐냐면 노동자들과 토론하고 캠페인하고 이래서 자기가 살아가는 일터인 석탄화력발전소 폐쇄에 무려 75%가 동의를 해요. 예. 우리는 원전 마피아처럼 우리 일자리를 지키려고 하는 것보다 우리 미래 세대를 위해서 어쨌든 이런 노력들을 해서 노동자들이 어쨌든 자신의 일터를 폐쇄하는 게 동의를 하고 앞으로 이제 새로운 기후정의를 이야기하는 그런 활동들을 많이 전개를 했고 그래서 저희의 구호가 바로 석탄화력발전소는 멈춰도 우리의 삶은 멈출 수 없다. 예, 이 메시지를 가지고 광장에서 지금 힘차게 싸우고 있고 그리고 광장 이제 많이 닫혀지긴 하고 있지만 어쨌든 더 큰 목소리를 내려고 하는 활동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와, 정말 이 광장에서 또 기후 정의를 민주주의의 이름으로 또 발전 비정규직 노동자의 이름으로 또 외쳐주신 핵심 인물이셨는데 또 함께 활동하다가 당원으로서도 함께 뵙게 되어서 너무 반갑고요. 말씀대로 석탄화력 발전소는 멈춰도 삶은 멈춰서는 안 되지만 사실 정부는 아직 대책을 제대로 세우지 않고 있잖아요. 그것 때문에 더 많은 광장의 힘이 또 이쪽으로 모여야 한다라는 그런 과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말씀 나눠주셔서 감사하고 또 다음으로 이어서 누가 말씀해 주실까요? 제가 할까요? 눈빛을 서로만 보내는 것인데 저는 대학교에서 굉장히 비가시화된 노동의 주체로서 대학원생들의 얘기를 좀 더 하고 싶은데요. 방금 이제 노동 얘기를 해주셔서 저도 뭔가 이어서 얘기를 하자면 물론 이제 대학마다 다 어떤 그 장학금의 조건이 다르지만 저희는 임금을 받지 못하거든요. 전 분명히 노동을 하고 있는데 그 소득 계산 같은 거 아예 안 잡히고 그 연말정산할 때 소득이 안 잡혀요. 그리고 일을 하다가 그만두더라도 그냥 장학금을 통으로 뱉어내야 돼요. 그러니까 저는 한 달을 넘게 일을 했는데 학교에서 너 이거 그만둬야 된다라고 통보를 받았어요. 이게 저희 학교 같은 경우에는 등록금 내에 장학금에 하나는 범주 안에서만 장학금 지급이 되기 때문에 이후에 학교에서 알고 제가 장학금 그때 조교를 좀 많이 해가지고 한 5만 원 정도 초과됐었는데 그 5만 원 때문에 그냥 당일날 해고를 받았어요. 해고를 당하고 제가 한 달치 일한 거에 대해서 그럼 전 이건 어떻게 하냐 했더니 그거에 대해서는 인정을 해줄 수 없다는 거예요. 이건 장학금이기 때문에. 무슨 소리예요? 네, 그냥 그런 경우도 있었고 아니면은 제가 예를 들어서 A급 저희 학교는 이제 A, B, C급이라고 네, 조교 네. 등급이 나뉘는데 예를 들어서 전 A급으로 처음에 들어갔는데 만약에 그 수업이 인원이 좀 줄어들어서 B급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임금이 그냥 줄어들어요. 그러니까 임금도 아니죠. 장학금이 A급 400만 원에서 갑자기 B급 200만 원으로 확 주는 거예요. 정말 한두 명 차이로도. 그런 경험들이 있는데 사실 학부생들은 이런 노동 현장에 대해서 잘 모르고 이런 상황들을 사실 저도 대학원 입학하기 전에는 몰랐고 그것들이 처음에는 이게 장학금이라고 하니까 저희는 아 그래 학교에서 나의 공부를 어떤 장려해주기 위해서 이렇게 주는 건데 그런 학교의 호의를 내가 감사해야지라는 정말 근로자의 마음으로 저희가 받는 장학금 이름이 근로장학금이거든요. 근로자의 마음으로 있다가 이거가 부당한데? 이건 내가 노동하고 있는데 노동으로 인정을 받지 못하는 건데? 라는 마음이 들면서 이거는 우리가 노동하고 있다는 걸 반드시 얘기해야 되겠다. 이게 우리는 학교에서 장학금을 받는 순종적인 학생이 아니라 우리는 노동자다? 라는 것을 분명하게 얘기하기 위해서는 노동조합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래서 저희 분에는 사실 2월 27일에 출범을 했었어요 올해. 네, 그래서 따끈따끈하게. 네,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분의 활동을 꾸려 나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아, 네네. 감사합니다. 대단하신 것 같아요. 완전히 사각지대에 있었고 또 노동으로 인식되지도 않았던 그런 영역인데 또 권리를 찾기 위해서 뭉쳐서 또 목소리를 내고 또 신규로 조합 창립까지 한 이런 멋진 당원님을 또 우리가 알게 돼서 너무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네, 또 우리 어진님. 네, 저도 활동하시는 이렇게 얘기 들으면서 막 마음이 벅차고 막 열정이 느껴지고 하면서 이제 제가 활동하고 있는 광주 녹색당을 얘기하려고 하니까 좀 마음이 좀 침울해지네요. 많이 웃어주세요. 저희가 저는 이제 지역당의 사무 책임자이자 또 녹색당 활동가로 일을 하고 있고요. 이제 저희가 광주 녹색당이 창당 지역은 아니에요. 지역에서 지역당으로 창당을 하려면 아마 1000명의 당원이 있어야 되는데 저희는 이제 1000명이 되지 못해서 지금 이제 지역당 창당 준비위원 이렇게 광주 녹색당하고 가로로 이제 준이 붙어서 그런 지금 상황에서 사실 2020년 총선, 그 다음에 2022년 지방선거, 그리고 작년 2024년 총선을 거치면서 저희 이제 지역에서 좀 이 선거 과정에서 조금 실망한 당원들, 그리고 이제 계속 정당 활동을 하지만 녹색당의 어떤 정치들이 실제로 이렇게 힘을 발휘하고 또 어떤 역할을 또 하지 못하는 거에 대한 실망과 또 아쉬운 마음에 당원들이 또 탈당도 많이 하고, 그래서 제가 광주에 왔을 때 사실 운영위원도 없었고 사무처 한 분이 겨우겨우 광주녹색당을 유지하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돌아와서 총회를 열고 11월에 그래서 이제 운영위원을 다시 만들고, 그리고 이제 1월부터 제가 사무처 활동가로 일을 하게 되면서 그 당원들이 좀 모여야 된다. 그동안은 당원 모임이 없었는데 두 개의 당원 모임을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고요. 하나는 시사 모임, 그리고 하나는 광주가 예술의 도시잖아요. 되게 좋은 전시도 많이 열고 또 지역을 기반으로 한 영화들도 많이 열어서 문화클럽이라는 당원 모임을 또 운영을 하고 있고요. 또 지역에서 활동하는 다양한 단체들과 연대하는 그런 활동, 그런 자리에 나가서 얼굴도 비치고 또 저희가 할 수 있는 연대의 메시지를 전하는 그런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전혀 네 박수 박수 쳐주세요. 전혀 침울하지 않은 내용인데요. 어떻게 보면 또 네, 쉽지 않은 상황이지만 또 지역에서부터 녹색 정치에 씨를 뿌리고 밭을 갈고 이런 활동들을 해주시는 참 네, 지역당 활동가께 정말 감사한 마음이 절로 들지 않을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또 각자의 영역에서 또 꾸준히 활동을 하셨는데요. 또 이 활동들이 어떻게 광장과 좀 연결이 됐는지에 대해서 궁금하기도 한데, 일단 그 전에 가볍게 광장에 나서시면서 내가 어떤 깃발을 들고 나갔는지, 또 기억에 남는 피켓이 있다면 어떤 피켓이었는지 이런 것들이 좀 궁금합니다. 저는 광주 녹색당 광주 깃발을 녹색당 역시 장창 들고 나갔고요. 역시. 그래서 사람들이 저를 보고 이제는 광주 녹색당 오셨어요. 이렇게 인사를 하는 정도고, 사실 그 비상계엄을 그 소식을 들었을 때 그날 당일날 되게 공포였고요. 이제 저희가 뭐 교과서로나 저희 부모님들한테 들었던 그런 이야기를 실제로 경험하게 되고, 정말 무장한 군인들이 또 광주로 쳐들어오지 않을까라는 되게 두려움이 있어서 그 다음날부터 이제 광장에 나갔던 건데, 그래서 여러 피켓들이 있었는데 20대로 보이는 여성 노동자가 들고 왔던 시민이여 도청으로라는 뭔가 이게 울림이 네, 도청으로. 알고 보니까 그 노조 활동가, 노조 조합원이셨더라고요. 그 깃발이 좀 기억에 남습니다. 딱 역사적인 맥락이 딱 상기가 되면서 도청으로 뭔가 빨리 모여야 될 것 같고. 네, 감사합니다. 네, 또 기억에 남는 깃발, 피켓, 그리고 내가 든 깃발 얘기해 주실까요? 마주치면 하는 거죠? 네, 저는 뭐 어쨌든 저희는 그 노동조합에서 요구하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노동조합 요구안을 피켓으로 담는 것은 사실 많이 식상하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석탄화발전소가 멈춰도 우리의 삶을 멈출 수 없다라는 대나무 피켓을 만들어가지고 그 대나무 피켓을 가지고 광장에서 그 알리는 활동들을 좀 했고, 그리고 저희가 이제 그 석탄발전소가 이제 멈추면 새로운 에너지원이 필요한데
그 에너지원은 바로 햇빛과 바람을 이용한 네. 공공재생에너지라고 하는 네. 그 피켓을 들어서 시민들한테 알리는 활동들을 지금 했고요. 한 글자씩 이렇게. 네, 한 글자씩. 예. 들기 굉장히 힘듭니다. 네. 17명이 필요하기 때문에 발전소가 다 네. 아시겠지만 지방에 다 있다 보니까 네, 네, 네. 수도권으로 서울의 광장을 오려면 굉장히 많은 인원이 항상 이렇게 네. 와야 돼서 쉽지 않았지만 어쨌든 네. 현장에 많은 사람들이 도와도 주시고 그랬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사실 이 광장에서 그 기억에 남는 건 수능을 끝나고 왔던 그 수험생이 했던 말이 네, 네, 네. 수능 끝나서 놀 줄 알았는데 여전히 나는 탄핵형 영역을 풀고 있더라 라고 하는 그 네. 탄핵형. 피켓을 들었던 학생이 굉장히 기억에 나는 예. 피켓 중에 하나였던 것 같아요. 예. 오케이. 수리 영역보다 어려운. 탄핵형이라고 하는 어려워. 네. 네, 광장에서 내가 들었던 깃발 그리고 기억에 남는 피켓에 대해서 이야기를 쭉 나눠보고 있습니다. 우리 민영님. 저는 아무래도 저희 분의 깃발을 3월 1일부터 닫고 나서 정말 신나게 주구장창 열심히 들고 다녔고요. 아무래도. 네. 알려야 된다. 그걸 열심히 들고 다니면서 이제 정말 많은 질문들을 받았고, 이제 뭐, 대학원생 노조 관련해서도 질문을 받았고, 아까 말씀드렸던 민주노총이에요. 이화여대생이에요. 그래서 둘 다입니다. 뭐 이런 것도 해봤고. 네. 그리고 제가 그냥 인상 깊었던 거는 그때 차별금지법 관련해서 집회 12월 25일이었나? 그때였는데 어떤 분이 그 스케치북에다가 정말 온갖 것을 의지를 다 써놓으신 거예요. 프리 팔레스타인, 민주 없는 민주동덕, 뭐, 네. 요새 나오는 의지들 다 써져 있어가지고, 그거를 보고 되게 인상 깊어서 사실 전 그 이후부터 팔레스타인 집회를 나가기 시작했거든요. 네. 와, 네. 의미가 있네요, 진짜. 청계천에. 네, 맞아요. 저는 되게 놀랐던 게 그렇게 많은 깃발들이 있고 또 많은 피켓에 삐곡하게 뭐가 적혀 있어도 사람들이 다 관심 있게 지켜보고 또 그게 연결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광장에서 이제 무대 발언을 할 때도 이게 광장식 인사하고 또 자기 얘기 쭉 하다가 마지막에 어떤 현장에 연대한다 이 얘기할 때 그 팔레스타인, 민주동덕, 세종호텔, 거통구주 진짜 비슷하게 쭉 다 이렇게 또 다 얘기가 이어져서 정말 놀랐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또 팔레스타인이랑 연결이 되셨군요. 네, 그래서 그때부터 국제연대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네, 또 중요한 또 터닝 포인트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녹색당도 국제 정당으로서 전 세계 100여 지역의 녹색당과 연결되어 있고, 네, 국제연대를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는 정당이라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이어서 조금 더 광장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보고 싶은데요. 저는 어진님께 좀 드리고 싶은 질문인데, 어진님이 또 녹색당 교육위원회에서 또 교육위원장으로 활동하시면서 교육 자료를 만드셨는데, 또 녹색당의 평등문화 약속문을 해설하는 그런 자료를 만드셨잖아요. 이번 광장에서 특이한 점은 특히나 이게 서울 광화문 광장에 열릴 때 무대에서 늘 평등문화 약속문을 함께 낭독하고 이걸 해서 그 집회 참여자들이 되게 안전하게 발언할 수 있었다 이런 후기들이 많이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이 소수자들의 목소리가 광장에서 널리 퍼질 수 있었던 그런 계기 중에 하나가 이 평등문화 약속문이라고 또 꼽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진님께서는 또 광주에서 활동하시면서 뭐 이런 것들을 느끼셨는지 이런 내용이 좀 궁금합니다. 좀 말씀드리기가 죄송스럽긴 한데 이제 광주가 또 아까 문화예술의 도시라고 했지만 또 인권의 도시라고 또 이렇게 자주 이야기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광장에 나오는 시민들 또 이제 광장에 같이 함께하는 여러 시민단체 분들이 이 인권 감수성 또 평등문화 감수성이 아주 좀 높으신 분들이 그래도 많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제 그렇지만 이제 또 집회를 또 준비하고 또 이제 집회를 또 재밌게 지루하지 않게 좀 하려다 보니까
또 이제 사회 하시는 분들이 좀 급발진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 네. 그런 네, 좀 네. 사례들이 그 탄핵 집회 초기에 좀 있었어요. 그래서 저를 비롯하여 또 그 광장에 나갔던 10, 20, 30 또 이 참지 네. 않는 참지 않는. 또 분들이 또 집회 주최 측에 또 건의도 하기도 하고 그래서 초반에 사실 그런 좀 조율의 과정이 있었고 사실 평등문화 약속문을 처음부터 읽고 시작하진 않았어요. 근데 이제 저희가 건의를 하고 그 이후에 사회자가 좀 바뀌셨고요. 그리고 이제 그걸 같이 읽고 시작하는 과정이 있었고 근데 이제 또 예를 들어서 뭐 발언으로 무대에 많이 올라가시잖아요. 근데 이제 저희가 이렇게 경사로나 이런 게 매 집회 때 뭐 구비가 되지 네. 못했고 뭐 수호 통역이나 이런 것도 구비가 되지 못해서 요청을 계속 했었는데 그게 또 뭐 비용 문제도 있고 뭐 그래서 좀 원활하게 진행되지는 않았어요. 그렇지만 또 그런 노력 덕분에 사실 이제 광주에서도 이제 무대에 나가서 자기 정체성을 좀 드러내고 또 내가 이렇게 내 정체성을 드러냈을 때 또 조금 안전하게 느끼는 분들이 좀 많아지면서 더 자기를 드러냈던 분들이 많아졌던 것 같아요. 네.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처음부터 완벽하진 않지만 또 이렇게 약속을 해 나가고 또 그 약속을 같이 하는 그 광장 시민들을, 다른 시민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면서 또 조금씩 변화가 만들어져 가는 것 같습니다. 네. 또 이 말들 이렇게 하니까 생각이 나는 것인데 그 역사적인 순간이라고 많이들 기억을 하더라고요. 남태령 고개를 농민의 트랙터가 시민들과 함께 넘었을 때 거의 동학농민 네. 운동에 또 연결하기도 하고 많은 분들이 그 순간을 굉장히 또 감명 깊게 기억을 하시더라고요. 또 제가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그 역사적인 순간에 함께 계셨던 분을 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순간이 좀 어떻게 기억에 남았는지 이 활동에 어떻게 연관이 되었는지 이런 이야기를 좀 듣고 싶어서 민영님께 그 말씀을 좀 여쭙겠습니다. 콕 찍어서. 네. 그게 12월 21일이었잖아요. 네. 제가 서울에서 자취생활을 끝내고 본가로 들어가는 날이었어요. 그래가지고 광화문 집회를 가고 싶은데 이사를 하느라고 못 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래서 딱 출발을 했는데 광화문 집회 끝났대요. 그래서 어떡하냐 너무 아쉽다. 심지어 이제 엄마는 차 타고 짐을 다 가지고 갔는데 그런데 남태령으로 가래요. 그래가지고 저희 집이 남태령이랑 10분 거리거든요. 그래서 투쟁 현장이 우리 집 앞으로 뚜벅뚜벅 걸어 들어왔는데 운명이네, 운명. 하는 순간이다. 네, 이건 가야 된다 이러면서 집에 가는 길에 있거든요, 남태령이. 그래서 이건 가야지 막 이러면서 와 신기하다 약간 이런 게 있었고 그리고 제가 사실 농민 연대를 하고 싶었는데 네. 이제 방법을 모르고 몰랐어요. 그리고 처음에 전농 올라오신다고 했을 때 막 후원 막 열심히 하고 했는데 뭔가 농민분들 진짜 저는 제가 경기도 토박이라 가지고 네네. 저희 친척에도 농민분들이 없고 막 그래서 막 남태령에서 다른 분들이 막 발언하는데 농민의 손녀다 막 이러는데 너무 부러운 거예요. 뭐야 다들 주변에 농민 한 분씩 계셨는데 나만 없어 약간 이런 느낌도 있고 그래서 이거 내가 나한테 정말 온 기회? 약간 이런 느낌으로 그때 갔었는데 그렇게 길어질 줄은 몰랐죠. 그래서 저는 적당히 하다가 택시 타고 집에 들어가가지고 강아지랑 같이 자야 되겠다 하고 있었는데 그 과천 네네. 쪽으로 가는 거랑 이제 서울로 올라가는 거랑 다 차벽을 치고 막았잖아요. 네네. 못 가겠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 잘못하다가 오히려 막 가다가 잡히는 거 아닌가 막 혼자서 무서워가지고 네네. 그냥 그럴 바엔 밤을 새자 해가지고 그래서 저는 본가로 다시 들어가는 첫날에 이제 밤을 새고 네 그렇게 다음날 이제 한 3시간 자고 다시 나왔던 기억이 나요. 그러고 나서 이제 새벽에 그래도 사람들이 되게 많이 왔잖아요. 네네. 그때 이제 친구들이랑 같이 바톤 터치하고 그리고 이제 해 뜨고 다시 왔는데 어떻게 막 이제 막 움직일 것 같고 막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그렇게 밤새도록 끊임없이 이야기가 이어질 거라고 예상하셨어요? 아니요, 저 집에 너무 가고 싶었어요. 이제는 말할 수 있다. 너무 추웠고. 너무 춥지만
하지만 또 차마 떠날 수 없었던. 네, 그러니까 내가 네. 떠난다고 해서,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사람들도 불안하고, 그리고 어차피 내가 집에 가서 이거 잠도 못 잘 것 같았고, 사실 가는 길에도 너무 무서운 거예요. 네. 막 괜히 막 갔다가, 솔직히 그 시간대 남태령에 지나가는 사람 없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빼박으로 잡히겠다. 네. 현행범으로 잡힐 바에는 명예롭게 남태령에서 얼어 죽자. 약간 이런 마음으로. 네. 여러 조건들 속에서 남태령에 있을 수밖에 없었던. 네, 맞아요. 그런 운명이 진정한 셨네요. 농민의 딸이시네요. 감사합니다. 네. 또 마침 이삿날이었고 네. 모든 조건이 좀 확실하게 맞아떨어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전라도에서 출발을 하셨잖아요. 저희가 맞아요. 그때 되게 응원하는 마음으로 네. 보냈는데 이거 실시간으로 이 상황 막힌 상황들을 들으면서 너무 좀 불안하고 또 어떻게 될까 했는데 또 엄청 많은 사람들이 네, 네, 네. 그렇게 연대하러 그 현장에 가시는 거 보면서 정말 안도했고 거기 갔다 오신 농민들이 이제 광주에서 집회할 때 방언을 네, 네, 하시면서 정말 이분들이 없었다면 자기들이 어떻게 됐을지 모르겠다라고 네, 네, 네. 이야기하시면서 되게 뭔가 용어가 본인에게 자기 용어가 안 돼서 여러분들 동성 연애자들의 권리를 위해서 우리도 함께 연대해야 된다라고 막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게 조금 감동적이고 농민의 입에서 또 소수자들의 성소수자들에 대한 연대 메시지가 네, 네, 나오는 네. 게 또 너무 감동적이었어요. 네네네. 또 막 계속 그 얘기를 들으셔서 밤새도록 네. 또 들으셔서 또 각인이 이렇게 딱 되셨을 것 같다는 생각이 국회 듭니다. 때 그 응원봉 들었던 네네. 그때 탄핵 때 하고 사실 분기점이 두 번째가 사실 남태령이 엄청나게 그 국민적으로 싸울 수 있는 동기가 됐던 싸움이었던 것 같아요. 네네. 농민의 딸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정말 좀 놀라웠던 순간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 농민들도 그 올라오셔서 그 연대임에 깜짝 놀라고 맞습니다. 또 이후에 무지개떡을 네. 또 이렇게 지어서 광장에 네. 이렇게 나눠주셨어요. 그 연대임을 기억하고 또 감사의 뜻을 전하자고 이렇게 무지개를 또 그 만들기 되게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돌린 것도 굉장히 좀 인상 깊었고 그 이후에 또 연대가 확장되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농민의제, 우리가 사실 도시에서는 좀처럼 좀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농민의제가 윤석열 거부권, 한덕수도 이어 거부권, 이렇게 거부권을 행사한 사안에 대해서 사람들도 또 좀 더 관심을 가지고 또 연대를 좀 고민하게 됐던 이런 계기가 된 것 같기도 한데요. 또 이제 중요한 의제 중에 이 깔때기 효과를 또 다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후정의. 우리 녹색당도 주력하고 있는 기후정의 의제가 있잖아요. 또 좀 서운한 점은 어쨌든 광장이 열렸지만 또 우리가 기후정의의 의제들과 요구들이 좀 사람들한테 충분히 전해지고 있을까? 이런 고민들이 드는 것 같긴 합니다. 하지만 꾸준히 해왔어요. 기후정의 오픈마이크도 생각이 나고요. 또 기후정의 민주주의 광장, 이런 광장들을 작게나마 또 열었던 기억도 나는데요. 또 태성 동지께서도 또 그 광장들의, 작은 기후정의 광장들에 또 꾸준히 목소리를 내오셨습니다. 그 광장들, 기후정의 광장에서 좀 기억에 남는 장면이라거나 이 얘기는 꼭 하고 싶다라는 게 있으면 얘기해 주세요. 저는 어쨌든 광장이 열리고 광장에 많이 가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을 때 딱 두 가지가 나눠지는 것들을 극명하게 보면서 어쨌든 우리가 말하는 태극기를 윤석열 탄핵을 반대하는 네네. 예, 그 집회에서는 애국, 국민, 민족 이런 단어들이 이렇게 채워지고 윤석열 파면하면 안 된다 이렇게 하는 목소리하고 그런 광장을 지나서 다시 우리가 맞이하는 광장은 민주주의, 평등, 평화 그리고 사회에서 가장 약자들이라고 했던 예. 그 성소수자, 장애 다양한 이야기들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 와중에 어쨌든 페미니즘에 대한 얘기도 네. 많이 있었고 그런 광장에서 사실 제가 가장 아래에 있는 기후를 얘기하고 있는 것 같은 네. 느낌이 많이 들었어요. 그만큼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목소리가 많이 나오진 않았던 것 같아요. 물론 무대에서 제가 12월에 처음 발언도 그때 한 5만인가 10만인가 있을 때도 제가 발언을 했었는데 엄청 많이 떨렸었거든요. 네. 그때 제가 얘기했던 게 바로 햇빛과 바람은 우리의 모두의 것이다. 그래서 이
자본과 대기업에게 이 햇빛과 바람을 이용한 에너지를 그들의 소유물로 전가시킬 수 없다라는 이야기를 좀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아까 상현님이 얘기하셨던 것처럼 저희가 기후정의를 관련된 오픈마이크도 많이 했는데 이 목소리가 사실 의제화되지 못했던 것들이 있기 때문에 네. 그렇지만 어쨌든 우리가 놓치지 않고 싸워야 될 몫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 오히려 노동조합이 관상화된 언어로 네. 일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기후정의를 실현해 이런 요구들은 항상 일상적으로 광장에 있었지만 실제로 기후활동과 특히나 이 녹색 정치를 요구하는 녹색당에서 그래 기후정의를 위해서는 발전소도 꺼야 되고 원전도 멈춰야 되고 이런 것들 다 해야지만 그 안에 있는 노동자들의 삶을 지키는 것도 우리가 기억해야 될 몫이다 라는 것들을 아주 선명하게 얘기했던 활동가들이 있다는 것이 그 광장에서 많은 노동조합에 그리고 실제로 일하는 노동자들에게는 굉장히 큰 힘이 됐다. 오히려 그런 것들을 더 확장하는 노력들은 우리가 다 함께 이 탄핵을 넘어서 그리고 새로운 지금 대선의 요구 조건들로 이렇게 채워져가는 노력들을 함께 더 강하게 해야겠다라는 생각들을 좀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이 탄핵 또는 정권 교체 이런 요구만으로 수렴될 수 없는 그러한 목소리들, 아주 중요한 목소리들을 또 꾸준히 내오신 그런 이야기들을 좀 들은 것 같습니다. 저는 또 한편으로는 광장에서 인상 깊었던 그 장면이 정부가 지금 기후 대응 댐을 짓겠다, 지자체별로 무슨 케이블카를 하겠다, 데이터 센터를 짓겠다, 온갖 개발 사업들, 또 신공항도 있죠. 온갖 개발 사업들 계획을 다 세우고 강행하고 있는데 그 해당 지역의 주민들이 또 광화문 광장에 올라와서 그런 파괴를, 생태 학살을 막고자 주민대회를 연 적이 있어요. 근데 또 올라오시기도 힘드시고 그러시니까 인원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거든요. 많지는 않은 인원에 이제 녹색당을 비롯해서 연대 깃발들이 좀 오붓하게 곁을 지키고 있던 상황이었는데 그 뒤로 흰 방진복을 입은 반도체 특별법에 반대하는 대호가 진짜 쫙 이게 행렬을 만들어서 그 뒤에 이렇게 쫙 선 거예요. 저는 그때 좀 우리가 이렇게 연결돼 있구나. 너무 당연한 것을 눈으로 이렇게 보고 또 감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같이 서고 또 함께 행동하고 있고 또 해야 한다라는 생각을 그때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아주 크지는 않았지만 우리가 계속 기억하고 또 앞으로를 계획해 나가는 힘이 되었으면 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어서 그럼 또 질문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각각의 목소리들을 광장에서 계속 외쳐오는 중에 또 파면이 선고가 됐죠. 4월 4일 늦었지만 파면이 선고가 됐고 이후에 광장은 또 사회 대개혁을 걸고 또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이 요구들의 이 운동의 흐름에 내가 외쳐온 이 요구가 잘 담기고 있다고 생각을 하시는지 한번 듣고 싶습니다. 이럴 때 신입사원이 또 해야 되나? 감사합니다. 이야기를 터주셔서. 길을 터는, 길을 여는, 역시 길을 여는 민주노조. 그런 건 아니고요. 그런 것 같아요. 어쨌든 기득권 양당 정치라고 하는 정당이 이제 또 대통령이 되겠죠. 누구 한 명은 대통령이 될 겁니다, 분명히. 아니면 좋겠는데요. 근데 그들이 과연 우리 삶을 변화시켜줄까라는 물음에는 여전히 저는 답이 있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다 동지들도 그런 생각을 같이 하실 거라고 믿고, 그래서 저희가 싸워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결국 내 삶을 바꿀 수 있는 건 나 자신밖에 없고, 그 삶을 같이 지켜주기를 바라는 많은 연대하는 동지들이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이재명이 대통령 후보로서 거의 지금 독주하고 있죠. 근데 그가 내놓는 정책에 기후 정책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없죠. 성장 위주의 그 정책들이죠. 에너지를 더 많이 쓰기 위해서 AI 센터를 만들면 엄청난 에너지원이 또 들어가겠죠. 그래서 원전을 더 확대하자는 정책은 사실
문재인 정부 때도 원전을 폐쇄하던 정책이 있었고 특히나 뭐 지금 뭐 소형 SMR이라고 하는 예. 뭐 듣도 보도 못한 그 조그만 핵 발전소를 다시 석탄화력 발전소 폐쇄 지역에 짓겠다는 얘기까지 지금 흘러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역행하고 있네요. 네, 오히려 노동자들은 자신이 일하는 일터인 석탄화력 발전소를 폐쇄하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오히려 지금 네. 새로운 대선 후보들 같은 경우는 이거를 더 확대하는 정책이라든지 에너지원을 더 하는 정책들로 만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저 과연 이 사람들은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라는 생각들을 좀 하고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저희가 요구하는 것이 바로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햇빛과 바람을 이용한 에너지원이다. 그리고 그 소유는 우리 모두의 것이어야 된다. 왜냐하면 햇빛과 바람은 정부의 소유도 아니고 대기업의 소유도 아니잖아요. 다 우리의 소유로 만들 수 있는 그런 에너지원을 만들어야 된다는 것들로 요구를 하고 있지만 이 역시도 기득권 양당 정치들은 이 햇빛과 바람 역시 자본에 그리고 돈으로 보는 사람들로 하는 정책들로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균열을 내야 되는 상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쵸. 네, 녹색당도 물론 대선 후보를 내지는 못했지만 어쨌든 사회 대개혁 연대라고 하는 연대회의라고 하는 지금 정치 세력화를 하고 있는데 목소리를 함께 담고 계시잖아요. 여기에 어쨌든 더 뾰족하게 저희가 이 에너지만큼은 대기업 자본의 소유가 아닌 공공이 그리고 국가가 그리고 누구나 손쉽게 쓸 수 있는 전기를 만들 수 있는 체계로 우리가 만들어가는 투쟁을 함께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좀 꼭 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그럼요. 또 녹색당의 과제에 대해서도 이렇게 꼭 집어서 언급을 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좀 연결이 돼서 느껴지는 거는 사실 이제 이 과정에서 2번 정도 조금 잠깐 기뻤던 순간이 있었던 것 같아요. 국회에서 이제 탄핵 소추안이 통과됐을 때랑 그다음에 이제 탄핵이 4월 4일날 결정됐을 때 그 순간에 그 결과가 나왔을 때는 잠깐 기뻤는데 그 사이사이 그리고 그 이유는 뭔가 지금 되게 우울한 상태이고 뭔가 기대가 되지 않은 상태 그리고 이미 뭔가 결과는 난 상태 그 결과가 보이는데 거기에서 뭔가 애를 써야 되는 상황이 조금 힘도 빠지고 또 뭐랄까 좀 그래서 우울한 상태인데 사실 탄핵 광장에서 저희가 뭐 차별금지법 제정이라든지 탈핵 정의로운 전환 이 얘기들을 뭐 불평등 해소 뭐 이런 얘기들을 다 했었는데 지금 당선이 유력한 후보들은 그 의제들이 민감한 상황이라 그걸 입에 올리지 않는 피하는 본인들의 입장을 정확히 얘기하지 않는 그런 식의 어떤 선거 전략 같은 그 태도를 취하는 모습을 보면서 또 이렇게 우리의 요구들이 좀 사라지는구나. 어떤 목적으로. 그래서 조금 좀 우울합니다. 이 우울감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그 목소리가 사회적으로 더 확산될 수 있도록 더 열심히 좀 힘을 함께 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민영님. 저는 방금 얘기 들으면서도 했던 생각이지만 성장이라는 미명하에 너무도 많은 것들이 승인되고 배제되는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저는 그것이 이제 지식 공공성과도 연결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저는 인문대 대학원생이라서 입학하면서부터 저는 인문대는 힘들다. 먹고 살기 힘들다라는 얘기를 저는 지금 제가 16년도에 입학을 했으니까 10년째 거의 듣고 있는데 근데 이게 왜 이게 먹고 살기 힘들어야 되는 거지? 라는 생각이 문득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두가 인문학의 필요성은 알아요.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아무도 책임은 져주지 않으려고 하는데 그것이 또 남아있으면 좋겠대요. 전 이게 너무 말도 안 되는 태도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항상 지식 생산을 하고 있었는데 제가 연구 노동을 계속 해왔는데 그리고 결국에는 이 지식이라는 것은 사회에
영향을 미치는 거잖아요. 네. 사회에 축적되는 저는 아까 이제 공공성 얘기를 해주셔가지고 결국 공공의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것을 책임지지 않고 그냥 무작정 성장만을 얘기하는 게 과연 무슨 의미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이번에 광장을 겪으면서 느꼈던 것은 정말 개개인마다 가지고 있는 삶의 궤적이 다 너무도 다른데 네. 그 삶의 궤적들이 다 무시당한 채 그냥 투표용지에 누구 후보를 딱 뽑는 것만으로 그것이 결정되는 게 너무도 한계적이라고 좀 네.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공공성과 그리고 개개인의 삶이 어떻게 이야기되고 그것이 각자마다의 그 공론장이 될 수 있는가를 생각을 하면은 지금의 결국 정권 교체라던가 아니면은 대선만으로는 해결되지 않는 영역들이 네, 너무도 네, 네. 많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얘기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녹색당은 지금 요 기간에 그 평등으로 가는 풀뿌리 공론장을 전 당 차원에서 지역에서 부문위원회에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대로 뭐 대선에서 누가 선출되는지 이만을 가지고 우리가 사회 대개혁을 그 풀뿌리에 확산할 수 있지 않을 것 같아요. 또 그분들은 그 풀뿌리에서부터 막 열심히 조직하고 이렇게 세를 확대해 나가는데 예, 우리도 사실은 그렇게 한다면은 풀뿌리에서부터 또 함께 할 수 있는 동료들을 모으고 조직을 만들고 이런 과정들이 좀 반드시 필요하잖아요. 근데 지금까지는 이런 부분들이 좀 사실은 덜 강조돼 왔다. 우리가 덜 힘을 쏟아온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노동조합을 조직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조합원을 확대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좀 이런 사회 대개혁의 과제들을 더 풀뿌리에서부터 지역에서 알리고 또 그 목소리 내는 사람들이 더 많아질 수 있도록 이런 공론장을 만들어 나가고 또 광장을 또 더 열어 나가고 이런 것들이 더 중요할 것 같다라는 생각을 다시금 해봅니다. 네, 그 한 가지만 더 네. 말씀드리면 어쨌든 그 공공교육이라든지 공공의료라든지 돌봄, 그다음에 공공일자리, 그리고 심지어 공공주택도 지금 이야기하는 세상인데 그 대선 후보들이 어쨌든 그런 공공성에 대한 것들을 굉장히 강조하거나 이야기하진 않아요. 왜냐하면 그러면 결국 돈이 안 되고 그 자본과의 관계 속에서 그런 것들을 어쨌든 이익의 한 수단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는 공공 일자리를 굉장히 원하고 에너지도 역시 이 눈에 안 보여서 그렇지만 어쨌든 에너지가 엄청나게 많은 비용과 그리고 우리가 또 쓸 때 또 사용료도 엄청나게 많이 내는데 이런 것들은 어쨌든 기업에는 또 할인을 해주고 예, 일반 그 주택용이라든지 우리가 쓰는 일반 전기들 같은 경우는 결국 굉장히 또 올라갈 수밖에 없는 게 되는 세상이 오거든요. 그래서 이 공공이라는 게 앞으로 우리가 큰 의제로 같이 함께 싸워야 될 것이다라는 것들을 좀 강조해서 좀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아, 네. 너무 중요한 포인트를 강조해 주셨습니다. 또 공교롭게도 두 분이 공공운수노동이세요. 예, 분야는 다르지만 일단 같은 공공성의 배를 타고 있고. 일부 이렇게 맞히신 거죠? 의식하지도 않았는데요. 네, 또 녹색당의 그 사회에 대전한 비전과 과제를 살펴보면 슬로건이 그거예요. 사회 공공성에 기초한 생태평등 사회. 네, 그렇죠. 관통하는 주제가 어떻게 보면 공공성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윤 중심의, 생명보다 이윤 중심의 자본주의 사회를 넘어설 수 있는 그런 전환의 키워드가 공공성이라는 점은 또 당 차원에서도 확인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또 이렇게 긴 시간 동안 얘기를 나눠봤는데요. 시간이 정말 짧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얘기는 안 할 수 없어서 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이룰 과제가 이렇게 말씀하신 대로 너무 절박한 과제가 있잖아요. 우리가 꿈꾸는 이 사회를 실현하기 위해서 우리가 앞으로 어떤 광장을 만들어갈 수 있을지에 대한 좀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어떤 광장을 우리가 열어갈 수 있을까요? 혹은 열어가면 좋을까요? 아무도 지금 저의 눈을 마주치고 있지 않으시고 약간 눈치 게임 모드가 되는 것 지금은 같은데 신입당원이 할 수 있는 여러 번 찬스를 해줘서 어떤 광장을 만들어줄 수 뭐 간결하게 말씀해 주셔도 좋고 이게 또 뭐 정답이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네, 제가 또 해야겠군요. 아 너무 좋습니다. 아, 예. 네,
기후 얘기는 제가 많이 했으니까 제가 어쨌든 아이 사랑하는 네. 저희 딸이 그 지금 25, 24입니다. 근데 여성으로 그리고 지금 대학 국문학과를 나왔어요. 저희 큰 딸은 성신여대 국문학과를 나왔고. 경험이 많으세요? 네. 작은 애는 지금 언론 쪽에 네. 그 영상 쪽을 지금 관심 있게 공부를 하고 있는데 친구가 동덕여대에 있어요. 근데 잘 아시고 동덕여대 사태가 엄청나게 힘들었고 그 과정에 2차 가해까지 굉장히 많이 있었는데 친구랑 이제 그런 얘기를 하면서 친구가 어쨌든 카페 알바를 이렇게 하러 갔대요. 그랬더니 동덕여대라고 했더니 그 사장이 대뜸 하는 얘기가 너 팸이야? 딱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 얘기를 들으면서 어쨌든 그 과연 우리 아이 딸들도 역시 그 여성이라는 이유만으로 어쨌든 자신의 삶 자체를 인정받지 네. 못하고 이 사회에서 가장 약자로 또 계속 살아가는 것에 대한 평등하지 못하게 이런 부분이 사실 굉장히 아빠로서 제가 노동조합 한 30년 했지만 아까 평등 수칙도 말씀하시고 했지만 그런 거를 이루기 위한 나 스스로의 노력은 있었을까라는 생각이 굉장히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 여성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굉장히 힘든 그리고 서울에서 얼마나 팍팍하게 살겠습니까? 뭐 이게 예. 제가 능력이 많진 않아서 그런 거 보면 좀 가슴이 아픈데 단칸방에서 이렇게 살고 막 그러거든요. 알바하면서. 근데 어쨌든 여성 노동자들 어쨌든 노동을 해서 나중에는 어쨌든 살아갈 삶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싸우고 고민할 지점들을 더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들을 좀 최근에 굉장히 광장에서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왜냐면 광장에 수많은 여성들이 함께 투쟁해주고 자신의 목소리를 뾰족하게 내는 것들을 보면서 정말로 원했던 것들이 이런 거였구나. 근데 그게 함께 모이는 광장이 굉장히 없었구나, 우리가. 네, 네, 네. 같이 노동조합은 노동조합 방식으로 맨날 일자리 지키고 뭐 세상 바꾸려고 하는 투쟁을 했지만 결국은 광장에 모여서 이것들을 다 함께 만드는 싸움을 우리가 해본 적이 있나? 그래서 앞으로 더 그런 것들을 다 모아내는 광장의 싸움들을 계속 ING로 하자. 우리 이렇게 손잡고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네. 또 그런 경험으로부터 이어지는 앞으로의 광장의 모습을 좀 제안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내가 당장 겪고 있는 것이 아닐지라도 타인의 그런 필요와 또 타인의 고통에 주목하면서 또 공감하면서 이렇게 관계를 확장해 나가고 연대를 끈끈하게 다져나가는 이런 광장이 되기를 저도 간절하게 바라게 됩니다. 네, 마지막으로 민영님. 저는 마을에서 시작해서 국제적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네, 그러니까 네, 맞아. 그러니까 저도 되게 한동안 이제 제가 올해 초 이제 녹색당 가입할 때쯤에 고민을 되게 많이 했던 것 중에 하나가 그것에 이제 답을 얻으면서 약간 당을 가입했던 것도 있는데. 저에게 대학이란 어떤 공간일까를 되게 많이 고민을 했어요. 그러니까 대학이라고 했을 때 약간 오늘날 사회에서는 취업학원 같은 느낌도 많이 있고 그리고 정말 그냥 학벌을 주는 공간 딱 이 정도잖아요. 그런데 저에게 대학교는 전 거기서 정말 숙식을 다 해결하면서 살았거든요. 그래서 나한테 이 대학이라는 공간은 하나의 마을이었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 마을에서부터 시작해서 제가 아까 얘기했던 팔레스타인 의제라던가 아니면은 지난번에 인종차별 철폐의 날에서 녹색당 깃발을 봤었는데 뭐 그런 의제들에 나아가는 것이 결국에는 우리가 지향해야 될 바가 아닌가. 그래서 대선은 어쨌든 우리나라의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한국에서의 일만을 넘어서서 다른 세계 사람들? 아무튼 지구촌 사람들과 세계 시민들과 동물들 그리고 식물들 아무튼 그 모든 생명들과 어떻게 해서 우리가 연대할 수 있을까를 고민해보는 게 광장의 역할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요새 하고 있어요. 와, 감사합니다. 여기 모이신 분들이 녹색 당원이신 이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모일 운명인 것 같고요. 동네에서
땅에서 지구까지라는 슬로건이 또 우리 녹색당에서 또 많이 쓰는 또 슬로건인 만큼 또 마을 동네에서부터 국제연대까지 또 당 안에서 함께 활동을 펼쳐 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짧게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요. 녹색당 활동을 포함해서 네, 녹색당 활동 계획을 포함해서 앞으로의 활동 계획을 짧게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말 눈이 마주쳤어요. 마주치네요. 근데. 저는 이제 당직자이자 녹색당 활동가로서 지역에서 활동하는 사람으로서 당원들을 최대한 또 모이게 하고 또 그 공간에서 서로 좋은 것들을 또 이렇게 나누면서 그런 당원들과의 그런 활동을 좀 잘 하고 싶고요. 저희가 사실 그 지역에 공동운영위원장이 없거든요. 그래서 올해 사실 공동운영위원장 선출도 하고 이제 내년에 사실 이제 지방선거가 있으니까 그 광장에서 만났던 분들이 물어봐요. 녹색당 지방선거 나가세요? 하는데 사실 저희가 그렇게 출마를 할 그 당원들이 많지 않고 없어요. 그래서 아니 그러니까 있으시면 연락 주세요. 그래서 그런 자신의 일상의 문제를 정치적으로 좀 같이 뭔가 해결하고 싶은 혹은 같이 이 지역사회의 어떤 정책을 대안적인 정책을 내놓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또 우리 지역에서도 많이 나왔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고 그런 밭을 만드는 활동들을 또 올해 내년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응원합니다. 화이팅! 마지막으로 하나를 꼭 말씀드리고 싶어가지고, 한 해에 2,000명이 넘는 노동자들이 매일 죽습니다. 이 죽음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미쳤던 게 바로 김영균 노동자죠. 잘 아시겠지만 석탄화력발전소에서 컨베이어 벨트에 끼어서 안타까운 죽음을 당한 24살의 청년 노동자였습니다. 그것을 계기로 해서 우리가 말하는 중대재해처벌법이라고 노동자의 죽음을 깃털처럼 보지 않고 죽음에 대해서 책임 있는 처벌을 원하는 처벌이 만들어졌어요. 그로부터 많은 노동자들이 이제 일터에서 안전하게 좀 일할 수 있는 게 되긴 했지만 여전히 죽어나가고 있는 현실이죠. 어쨌든 이 법이 온전하게 지켜질 수 있도록 녹색당원님도 많은 관심을 좀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고. 네, 마지막이십니다. 저는 제가 사실 친구 한 명이랑 그때 상현님도 기억하실 텐데요. 그 친구가 내가 노조를 가입할 테니까 너가 녹색당에서 노동위원회를 만들어줘라 라고 한 적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이연자 그래가지고 그런 그 딜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것을 약속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그것도 있고 사실 저도 계속 고민하고 있는 게 정의로운 전환이라는 것을 그러니까 의제로서는 알지만 그 방법론을 저는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그냥 당 활동하면서 그냥 같이 배워가고 싶은 마음이 있고, 네, 그리고 그냥 저는 계속 보이지 않는 노동을 어떻게 노동으로 말할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계속 고민하면서 네, 살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역사적인 또 결의의 현장을 맞이한 것 같고요. 녹색과 노동이 만나는. 옆에 또 손에 손잡고 함께 하실 분들도 눈에 띄는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시간이 되게 짧게 느껴졌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짧지 않은 시간 동안 또 소중한 이야기 나눠주신 우리 당원들께 감사드립니다. 네, 오늘 이렇게 아주 소중한 당원님들 모시고 광장을 돌아보고 또 앞으로 세상을 바꾸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나갈지 이야기를 나눠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어떠신가요? 지켜보던 시청자들께서는 이 이야기들 속에서 우리가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좀 발견을 해보셨을까요?
또는 나는 여기 나가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다 이런 욕구가 생기셨을까요? 이 이야기들을 끊임없이 이어나갈 수 있도록 대화의 장 그리고 광장을 녹색당도 꾸준히 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더 많이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와!